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한국사 능력자 되기. 자, 근현대사 프로젝트입니다. 자,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병투쟁에 이은 애국 계몽 운동이 그것이죠. 총이나 칼을 드는 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게 바로 총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 총보다 펜이 더 강하다라는 정신이죠.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주로 언론 활동을 통한 저항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어떤 그 자각을 통한 독립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민중 자각을 위한 독립투쟁을 전개하는데요. 일단 애국계몽운동은 기반 자체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애국, 나라를 위한 것이고 계몽이니까 뭔가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조선을 말하고 우리 한국을 말하죠. 대한. 여기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몽인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나라. 그러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 깨어나면 뭐가 돼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강대국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룩하지 못한 건데 정치적으로는 바로 그 의회 내지 헌법입니다. 그래서 의회라던가 헌법을 만든 나라들, 그게 없는 나라들은 미개한 나라죠. 반문명국이라고 하지만 좀 자세히 들어가면 의회나 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이 아니고요, 상업과 공업 등이 발전한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특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적인데요. 그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를 개설한다던가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계몽운동의 중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전개했던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게 104페이지에 잘 나오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제가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했다. 그래서 토지 약탈을 본격화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약탈하는 것에 맞서서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이라고 하는 걸 요구한다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토지 약탈을 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을 하겠노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에 맞서서 우리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우리 토지는 우리가 지킬 거야 라고 했던 보안회가 그것입니다. 이 보자가 지키다 보자거든요. 그래서 지킨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요걸 말해요. 우리 토지를 우리가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보안회가 되는데, 이 보안회는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요거에 해당되겠죠. 우리 근대적으로 우리가 자립경제를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보안회. 토지 약탈을 일제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안회고, 이 보안회의 멤버들은 이상설 등이 주도하였거든요. 심수만 등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안회는 우리가 우리 토지를 개발할 거야 라고 하는 농광회사, 우리나라의 토지 개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회는 농광회사를 통해서 우리 토지는 우리가 개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편 1905년 을사늑약이 되죠. 그래서 2차 한일협약이라는 을사년 늑약에 맞서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헌정연구회는 본래는 이 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에 맞서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었고, 원래는 뭐였냐면 헌정이니까 헌법 정치, 그러니까 입헌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1번이었던 거죠. 1번. 그래서 헌법
입헌정치연구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개설하는 걸 목표로 했던 단체였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이 2차 한일협약에 찬양하고 찬성하는 일진회라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저 일진회는 동학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진회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이 헌정연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헌정치연구회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일진회를 규탄하는 그러다가 정치활동 금지령에 의해서 결국 해산이 되고 말았던 단체가 헌정연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1906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정연구회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정치 집회 금지령에 따라서 해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당했던 헌정연구회 멤버들이 그대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자강회는 자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개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 대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강을 내세웠고, 단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상공업이라든지 근대교육을 목표로 2번, 3번이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을 목표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한자강회는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자립경제 그리고 교육개발을 치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를 위해서 전국 25개 지회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매월 월보를 간행하기도 했던 단체가 자강회예요. 그래서 이걸 대한자강회 월보를 간행하기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대한자강회는 정치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그만 곧이어 제정된 보안법으로 인해서 강제 해산을 당한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래서 1904년, 5년, 6년에는 하나씩 이런 보안회부터 헌정연구회까지 또 그리고 대한자강회까지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요. 1907년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신민회가 제일 중요한 단체인데, 신민회는 이전 계몽단체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 단체의 특징은요. 어쨌거나 지금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황제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는 거에 반대 운동을 했던 단체가 대한자강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1907년 8월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해산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신민회는 이전 단체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요거는 1907년 3월 달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신민이라고 이제 명칭을 달았어요. 그 이유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new라는 개념이죠. 민이라고 하는 건 people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민들이 등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거.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를 세웠던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새로운 국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니까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체제의 신하가 아니고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던 단체예요. 그렇다고 공화국을 수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는 데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10개의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신민회의 수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신민회에 참여했던 중심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은 안씨, 양씨, 이씨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안양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안양, 이, 신, 김까지인데 사실은 신채호, 김구도 있어요. 그런데 안양이라고 하는 세 분이 누구냐면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이동영 등이거든요. 왜 이분들이 중요하냐면 이 신민회를 만들었던 이 세 분이 중심이 되어 나중에 진짜로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중심 인물들이 안창호, 양기탁, 이동영 등이 거기에 책임자들 또 핵심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는 주로 신민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던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황제 체제, 아직 황제가 있는 체제의 상황에서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통감부의 탄압을 당할 수도 있는 독립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이 단체의 특징은 바로 비밀결사라고 하는 조직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데 또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그럼 목표는 무엇이냐? 당연히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내세웠던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경제, 돈을 모아서 세 번째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교육 부분에선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와 학교를 만들어서 회사를 통해 돈을 벌고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회사가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서관, 그리고 평양의 자기회사. 이것을 평양자기회사라고 합니다.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과 대구 등지에는 태국서관을 만들고 평양에는 자기회사 등을 운영했어요. 학교는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양산학교 등을 만들었는데 오산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한 이승훈 선생이시고 요건 주로 정주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대성은 평양에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은 안창호입니다. 그래서 이승훈과 안창호가 주축이 되어서 각각 오산과 대성학교를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교육이고요.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 드디어 해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 국내가 아닌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핵심이 누구였냐면 이회영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육형제가 있었어요. 육형제. 그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고 지금으로 치면은 수천억일 거예요. 벌써 15년 전 제가 추산을 했을 때 800억이었으니까 지금 가치로는 막 한 6,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이신데 이걸 다 팔아서 금괴로 바꿔가지고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신민회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흥무관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라고 하였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해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민회의 특징 보면 창립 멤버 안양이죠. 안양이.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동영 세 분이 중심이 되었고 안창호는 집행원, 양기탁은 총감독, 이동영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이 되십니다. 활동은 국권 회복과 공화정책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 결사였고 그리고 평양과 대구에 각각 자기 회사나 태극서관 등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평양 자기 제조 주식회사, 대구 태극서관 등인데 요거는 외우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외워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 태평양. 회사 이름이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태극서관, 평양 자기 제조 주식회사죠.
그다음에 학교로는요. 평양의 대성학교와 정주의 오산학교 등이 있는데 이것도 5대양으로 외워보자라고 해요. 5대양. 그래서 태평양과 5대양, 5대양과 태평양, 바로 신민회의 학교와 회사 이름 등입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양산학교 등이고 각각 이승훈, 안창호가 교장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서간도에는 삼원보라고 하는 신흥무관학교의 원류를 만드신 분이 이회영 선생이시다. 하지만 이 신민회는 국내 조직이 바로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체되고 말았는데 이 백오인 사건은 191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배경은 뭐냐면요. 안중근 선생의 동생 안명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명근이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잡고 보니까 안명근, 안중근 동생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것 왜 그 무장강도를 벌였느냐라고 했더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강탈해서 바로 이런 신민회에서 만든 그 실용무관학교 등이라던가 이런 여러 학교에 어떤 그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분이 체포가 되면서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독립군 조직이 있다라는 걸 일제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뭔가를 알려고 싶은데 문제는 신민회 멤버 내부에서 누가 멤버인지도 알 수가 없게끔 그 조직을 철저하게 비밀리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결사니까. 그러니까 안명근 선생을 체포했다고 해도 또 안명근 선생을 아무리 고문하고 취조를 하더라도 신민회 조직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한국인들 가운데 교육을 잘 받은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유학을 다녀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과거에 합격했다던가 아니면 돈을 좀 번 실업가라던가 아니면 군인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대한제국의 국 정치가 출신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사회 유지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이 체포된 분들만 총 8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백오인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명근 사건으로 촉발됐던 이 사건이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고 취조하고 체포하다 보니까 그중에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이 총 105명이었던 거고 이 105명을 취조해 본 결과 신민회 조직이 적발됐던 것입니다. 그 신민회 조직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105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냥 뭐 쌍끌이인 거죠. 막 물고기 잡을 때 아무렇게나 막 어망을 던졌는데 막 다 잡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필요 없는 물고기는 던져버리고 진짜 본인들이 잡고 싶었던 물고기만 잡은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신민회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직은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가 되었고 이 백오인 105분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예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국권 피탈 이후에 초대 총독으로 들어왔던 게 일본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사실 맞죠. 맞는데 데라우치만 암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권 회복 이후에 공화국으로 수립하겠다라는 큰 꿈을 꾸었던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였던 겁니다. 어쨌건 105명이 체포가 되면서 결국 신민회는 국내 조직이 와해되었다 볼 수 있고 백범일지를 보면 이 김구 선생님도 이때 신분을 감추고 그 근처에서 교편 생활, 선생님 생활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수업 중에 들이닥친 순사들에 의해서 이 김구 선생이 체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구가 신민회 멤버라는 거는 알 리가 없었겠지만 그냥 막 체포하는 과정에서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도 이때 이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된 이력이 백범일지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4년형을 언도받고 결국 복역을 하게 되었고 그 중간에 만기 출소하신 김구 선생께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되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신민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애국개몽 단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일제 국권 피탈과 애국개몽 운동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애국개몽 운동의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총이나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펜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바로 우리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헌법을 만들겠다,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나라가 되겠다, 또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이 의정서에 따른 토지 약탈 본격화, 다른 말로 황무지 개관권 요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보안회이고 이 보안회는 이후 농광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에는 보안회고요. 그래서 그다음 5년을 가면요. 헌정연구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뜻은 입헌정치연구회였는데 이 일사득약에 찬성하던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그만 해산당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정치집회금지령이죠. 1906년에는 이에 따라 헌정연구회 멤버들이 그대로 대한자강회로 명칭을 바꾸는데 정치집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립경제와 교육개발을 명분으로 전국 25개 지회를 만들고 월보를 간행하는 등 활발한 계몽활동을 펼쳤는데 고종강제퇴위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맙니다. 보안법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한편 이 해산당하던 게 8월이었는데 5달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신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민회는 말답게 그 명칭답게 공화국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유신한 국민들이 유신한 자유 문명국을 수립케 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였다.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산하 헌병들의 조사 보고서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유신한 국민들이라는 뜻에서 신민이라고 했다. 유신한 국민들이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였다가 신민회고 그게 바로 자유문명국이 뭐예요? 공화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밀결사 형태를 띠고 있었고 지금은 조사해본 결과 안양이가 중심이었다. 안양이, 안창호, 양기탁, 이동영 등이 이 신민회의 중심 멤버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회사는 뭐예요? 작은 목표로 태평양이라는 회사 운영하였죠. 그 다음 오대양이라는 학교 운영하였죠. 또 사문부에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이회영이 전 재산을 파셔서 확보한 금괴로 해외의 독립군 기지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안학사건, 즉 안명근 체포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4년, 5년, 6년, 7년에서 보험자신 순서입니다. 보험자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은 4글자 보험자신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은 자신을 위해 드는 겁니다. 보험, 인슈런스는 셀프,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험자신, 요게 애국개몽운동 4개 단체의 흐름이라 볼 수 있고 4, 5, 6, 7이에요. 그래서 보안에 지킨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섰다. 헌정연구회. 하지만 일진에 규탄하다. 해산. 대한자강회. 자강회죠.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는 강자가 좀 중요한데 이 강이 바로 뭐냐면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그만 보안법으로 해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강의 목표는 경제개발과 경제자립과 교육개발이거든요. 신민회니까 공화정을 만들겠다 비밀결사고요. 오대양과 태평양 신흥무관학교가 신민회가 만든 학교 내지 회사 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한편 끝으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채는 우리나라가 진 빚을 보상하는 운동이죠. 국채를 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1차 한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다가 시행한 화폐정리사업 등이죠. 그래서 화폐정리사업 등으로 우리가 일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우리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일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성금이라도 모아서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는 취지로 일으킨 운동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국채죠. 그래서 07 기역, 치읓 보상운동, 07 보상운동으로 외워보자.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벌써 한 30년 됐죠.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IMF도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에 있었거든요. 그럼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90년 뒤에 IMF를 맞이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 금모으기 운동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금을 모두 이렇게 현금으로 내서 우리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8년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상 제2차 국채보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고 2차 국채보상운동인 IMF 금모으기 운동은 바로 이 IMF에 진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차 국채보상운동에 따르면요. 1907년 07 2차 국채보상운동은 97 IMF 때문이죠. 국채보상운동은 처음 시작된 게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작을 했고 돈 갚자라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주도했던 분 이름이 서상돈이에요. 서씨시죠? 서씨. 서상돈이죠. 이 서씨의 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대구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달성 서씨거든요. 그래서 달성이 대구고요. 그 서상돈 선생이 바로 지금의 대구 중앙로역 근처에 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거기에 그래서 국채보상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도 됐죠. 그리고 김광재 등과 같은 광문사 사장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하였지만 서울에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발족을 하였고 대한자강회가 주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보헌자신 중에 대한자강회가 주도하게 된 것은 자강이라는 말 자체가 자립경제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립경제를 목표로 한 대한자강회 주도였다. 그리고 신문사로 얘기하자면 양기탁 선생이 주필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죠. 벌써 이름부터가 양기탁이라 했어요. 그래서 돈 나왔고 돈 모으자 기탁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성금 기탁이니까 서상돈 양기탁 등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사의 주필이었다. 그래서 이런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자강회가 주도했으며 대한매일신보사가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보상운동하면 3대 운동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을 하였고 대한자강회에서 주도했으며 대한매일신보에서 지원하였다. 그래서 저는 국채보상운동을 이른바 3대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 그 다음에 애국개몽단체, 그리고 신문사. 그 신문사 공통점이 모두 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했으며 대한자강회에서 주도하였고 대한매일신보사가 적극 지원했던 운동이 무엇이냐? 국채보상운동이더라. 그럼 형태가 뭐냐면요. 국채를 갚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채를 갚기 위해선 조그만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그래서 금연, 담배 살 돈으로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취지가 매우 좋죠. 그래서 이것을 단연보국채라고 했어요. 단연, 당시에는 금연을 금연이라고 안 했고 단연이라고 했거든요. 끊을 단자죠. 그래서 흡연을 끊읍시다. 라고 해서 단연이라 했고, 그 대신에 보국채라고 했으니까 국채를 갚읍시다. 라고 해서 단연보국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술도 마시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금연과 금주 운동을 통해서 국채를 갚고, 그럼 여자들은 뭐겠어요? 이게 금모으기 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당시 부녀자들이 폐물 폐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비녀라던가 금가락지 같은 거를 시집올 때 갖고 오셨는데 그게 장롱 안에 잠들어 있으니까 요 금가락지를 빼고 혹은 비녀를 빼서 국채를 갚자라는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형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술 그만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여자들은 비녀 뽑고 금가락지 빼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 등에 있는 해외 동포도 동참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많은 액수가 모금이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통감부가 이게 문제가 있네. 뭐 돈 갚는 거야 뭐 나쁘지 않지만 이 자기네들의 정책이 한국을 일단 경제적으로 예속화시킨 이후에 정치적으로 식민지화하려고 했는데 이 한국인들이 이게 빚을 갚아버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당시 들어와 있던 통감부는 1905년 2차 한일협약에 따른 조치로서 1906년 2월부터 통감부가 남산에 설치가 된다 했죠. 이 통감부는 그래서 1907년부터 전개됐던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돈 갚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탄압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당시 대한매일 신보사의 사장이었던 배대를 영국에 고소를 한 겁니다. 한국의 정치를 혼란케 하고 선동한다라는 명분이었고 또 두 번째가 이 당시 대한매일 신보의 주필이었던 양기탁을 그 보상운동을 통해서 확보한 그 재정, 그 성금을 양기탁이 횡령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대한매일 신보가 타겟이 되어서 배대를 영국에 고소하고 양기탁을 국채보상운동의 그 국채보상금 있죠. 그 성금을 본인이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감부의 방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감부의 탄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통감부가 국채보상운동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배델은 선동 혐의와 거짓 언론 현동 혐의, 양기탁은 횡령 혐의로 구속을 하였는데 결국 배델은 영국 상해에서 열린 영국 법원으로 끌려가서 3주 동안의 금고형을 받았고요. 양기탁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양기탁 선생은 독립운동 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금을 본인이 횡령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통감부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것이지요. 양기탁은 풀려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시거나 나중에 만주에서 만들어지는 3부의 정의부에 주로 활동을 하시거나 그 이후 난징에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과 조선혁명당 등을 이끌고 그 이후에는 광복진선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그 통합정당 등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완벽한 독립운동 유공자시죠. 이런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다니요. 근데 어쨌건 사람들은 양기탁이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서상 구속이 되면은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기탁이 횡령했구나라고 해서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바로 일본 통감부가 들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끌어오르는 냄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확 끌어올렸다가 확 식는 이런 현상을 이제 누렸던 듯해요. 그래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나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구나. 그런데 대구에서 대한자강회에서 대한매일신보에서 하지만 통감부가 양기탁과 배대를 구속하면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몽운동의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개몽운동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네 글자 보험, 자신, 네 글자. 그 다음에 신민회가 중심이죠. 신민회는 뭐예요? 공화국 수립 비밀결사, 태평양과 오대양과 신흥무관학교 이걸 만들었고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강퇴 반대 운동이죠. 강자가 있는 단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자강회가 있죠.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3대 운동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가 주도했던 국채보상운동 등이 있었으나 통감부가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면서 실패하였다. 여기까지가 바로 애국개몽운동의 중심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 물어보는 주된 개념이 이 애국개몽운동이 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언제 했는가 정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스토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주로 뭘 물어보는지만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 해서 어쨌든 두 문자 암기법, 귀에, 뇌에 그냥 확 박히는 그런 암기법을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죠. 2시간 정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일제 국권 강탈 과정이죠. 국권 강탈 과정과 이에 맞선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한 얘기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지에서 의정서, 토지 약탈 본격화, 그래서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맞선 보완회 등을 우리가 공부했고 1차, 2차 한일협약, 1차 고, 2차 통, 그래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3차군, 그래서 벌써 3차군, 차관 통치, 군대 해산, 요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1910년 경술 국치까지 요 흐름에서 우리가 이에 어떻게 맞섰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고문으로 파견된 화폐 정리 사업, 메가다가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그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바로 이런 국채 보상 운동이 등장하기도 했었다. 또 그 의사 두 분의 자결이 있죠. 조민 의사의 자결이 있다. 그래서 조병세, 민용환 의사의 자결, 세이그 특사, 이준, 이휘종, 이상설의 해이그 특사, 이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무엇인가? 강자가 들어간 대한자강회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차 한일협약은 정리 7조약인데 이때 법령 제정권에 의해서 신문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한매일신보사, 특히 국채보수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사가 탄압을 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베델과 양기탁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기도 했었다라는 정도. 해산된 군대가 정미 의병 형태로 등장하며 13도 창의군이 등장했고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그만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크게 그 기세가 꺾이게 되고 만주로 이동했던 안중근이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안중근 의거가 있기도 했다. 이 정도 정리했었죠. 그리고 을사의병장은 최민식이 있었고, 그쵸? 정미의병장 안 배웠지만 13도 창의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설이 만든 서전서숙과 헤이그 특사 이상설, 그리고 오적 암살단이 단군교가 되고 대종교가 되어간다는 이야기. 또 계몽운동 과정에서 보헌자신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시고 신민회 학교 등을 회사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다까지입니다. 105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앞서서 공부했던 병원, 또 극장, 신문사, 그 다음에 정부주도 학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든 학교 등, 또 문학 하면 최남선, 그리고 이인직 등의 활약이 있었다까지가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시도와 노력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근대국가 실패운동이 되고요. 이제 다음 챕터는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파트 6가 되겠고요. 요에 대한 내용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되게 잘 만들어 놨죠? 거기 보면 일제의 식민정책을 표 하나에 집어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이 표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라는 걸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통치 35년을 당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35년을 꽉 채우진 않았고 일주일이 딱 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22일에 나라를 뺏겼는데 8월 15일에 광복을 했으니까 7일 차이죠. 그래서 34년 11개월 3주간, 이게 정확하게 일제 식민 통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35년간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35년간이 아니고 35년 딱 못 채웠죠? 일주일이 비는 35년입니다. 그래서 이 35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을 3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방식에 따라.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단 통치 시기는 일반적으로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문화통치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지, 이걸 뭐 진짜 문화적으로 우리를 통치했기 때문에 문화통치가 아니라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시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문화통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이 문화적으로 대우해주는 어떤 조선인들은 좀 정해져 있었어요. 계급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민족 분열 통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 시기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2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합니다. 이 말살 통치 시기는 실제로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게 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말살시키기 위한 통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말살하겠다는 것은 한국민들의 한국의식을, 민족의식을 아예 없애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일본인 동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31년부터 45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기까지. 그래서 총 3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식민통치는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무단통치 시기와 문화통치 시기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살통치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등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정치적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내용,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의 식민 통치를 홍보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어떤 홍보 미화 조치 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식민 통치가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홍보 내지 미화 등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첫 번째 시기인 무단통치 시기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했던, 즉 한국 대한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성공한 일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한 행동, 정책인데 이걸 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가 무력이라는 뜻이고요. 단이라는 뜻은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력으로 끊는다.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총독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최고 식민지배기관의 책임자인데 이 총독의 자격이 무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인들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관 총독이 임명되었다는 것과 또 이 시기 때 경찰력은 군대입니다. 헌병들. 그래서 이 일본의 경찰들도 있지만 일본의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다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조선에서만 시행됐다라는 조선 태형령입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건 뚜려 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전시체제에서 군대의 상관들이 말 안 듣는 그런 부하들을 바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된 것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조선 태형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1912년에 제정됐던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명분은 구례의 한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본래 곤장을 치거나 치도곤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 있죠.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할 때 조센징은 맞아야 정신 차려.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팼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이것을 조선 태형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10년대에 제정된 법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한국의 토지를 약탈하고 점령해서 한국의 자본을 이용하고 그 자본으로 바로 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제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은 한국의 토지를 약탈하고 빼앗기 위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결국 한국의 모든 토지 전체를 100으로 보면 약 40%의 토지가 일본인의 명의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약탈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고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그 밑에 실려 있죠. 그래서 목적과 원칙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적은 뭐 일본인들이 야 한국 토지를 우리가 뺏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목적으로 세우진 않죠. 허울 좋게 한국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제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업의 목표가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확정짓고 지적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기한을 정해놓고 본인이 토지임을 신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보면은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을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토지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서 결국은 일제가 이를 명분으로 멀쩡히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두 눈 뜨고 내 땅을 도적놈들에게 빼앗기는 형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토지를 일본이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본인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토지조사 사업 이외에도 상공업 부분에서는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어요. 회사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교육 부분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초등교육인데 그 당시엔 보통교육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육의 교육연한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우잖아요. 근데 6학년 동안 배웠던 것을 4년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4년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급 교육만 시키고 얼른 바로바로 이제 노예처럼 쓰겠다, 일시키겠다라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밖에 사찰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 그 조선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시설 가운데 절이 있죠, 절. 그 절을 사찰령을 통해서 일본인 지주로 이렇게 일본인으로 지주를 이렇게 시도하는, 교체 시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찰령을 통해서 우리 사찰들이 갖고 있었던 대규모의 어떤 그 부동산이라던가 또 이 사찰을 통해서 집회도 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찰령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끊어버리고 일본 지주로 임명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됐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한용운의 바로 조선 불교 유신론. 그래서 우리 불교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산중공의 제도라고 하는데, 원래 이 우리나라의 사찰과 절에서는 후임 지주를 이렇게 지주가 아니라 주지를 임명할 때 산중공의 제도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후임 지주, 왜 자꾸 지주로 하냐, 주지 스님을 임명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일본이 못하게 방해하고 총독부에서 선임한 일본인 주지 스님이 파견되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불교의 법맥이 끊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한용운 선생께서, 한용운이라는 스님께서 만해 스님이죠.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한편 홍보 미화를 위해서 조선 물산 공진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요 물산 장려 운동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산 공진회라는 것을 어디에 만드냐면 경복궁의 전각을 철거하고 그 광화문 뒤쪽에다가 경복궁 철거, 마치 무슨 박람회 같은 거를 여는데요. 물산 공진회를 할 때 이 공진회라고 한 이유는 한국의 물산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게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는 뜻은 공자가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 세계에다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이것을 경복궁 안에다가 이 박람회 같은 거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정각을 철거하고 물산 공진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게 바로 식민지 미화 정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시기 문화 통치인데요. 3.1운동이 바로 그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던 우리 민족은 맨날 직결처분이라는 형태의 태형을 통해서 두드려 맞았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그냥 뺏겼죠. 회사를 세우려고 해도 일제가 허가해주지 않으니까 회사를 세우지도 못했죠. 또 초등교육을 6년이 아니라 4년 단축하면서 애들 무식하게 만들었죠. 또 우리 사찰을 빼앗았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악독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허무맹랑한 거짓 선전선동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못 참고 일어났던 게 3.1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1919년 아이고죠. 아이고 못 살겠다 해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전 민족적 저항에 깜짝 놀란 일제가 더 이상 이 우리나라를 이런 태형이라던가 하는 걸 통해선 다스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앞으로는 조선을 문화적으로 대우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젠 안 때릴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태형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무단 통치를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력으로 조선민들을 다스리던 방식을 끝내고 문화적으로 대우해 주겠다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죠.
총독도 무관이 임명되는 게 아니라 문관 총독으로 임명이 가능하게끔 법령을 바꿔줬고요. 또 헌병 경찰을 폐지하면서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선 태형령 같은 걸 폐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랬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는 뭔가 문화인으로 대우해줄게, 앞으로는 안 때릴게라고 해놓고서는 더 고도의 치밀하게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는 정책을 펼친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조선민들을 앞으로는 잘 대해줄게 라고 한 것을 둘로 나눠서 대우하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자본가와 지식인 등은 우대하는데 농민과 노동자들은 더 탄압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이거를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본가라고 제가 써놨고, 자본가들은 뭔가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또 무산자라고 했죠. 무산자하면 서민 이하를 말하는데, 이런 무산자들은 여전히 우대할 수 있는 그 틀 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통제하는 가혹한 착취를 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민족을 둘로 나눠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우대하고 무산자들은 착취하니까 우리 민족 내에서 자본가와 무산자 사이에 있어서의 계급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산자들에 대한 착취가 가혹해지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 조선 공산당이라는 당이 창당이 되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1925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지 올해가 딱 몇 주년이 되는 해예요. 1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한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2025년이 딱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들어왔었다는 거.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니까 당연히 사회주의는 누가 신봉해요? 자본가예요? 무산자예요? 무산자들이죠. 그래서 이 무산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유입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일제가 공산당이 창당된 애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탄압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법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일제가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이 이 이후에도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상범이라 했어요. 사상범. 사상범은 뭐냐 하면 사회주의 사상범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라 해서 이걸 사상범이라 했는데, 이게 30년대 이후에는 이 사상범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는 게 1936년에 만들어지고, 요걸 좀 더 확대했던 게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방구금령은 194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 1925년 그리고 36년, 41년, 그래서 20년대 하나, 30년대 하나, 40년대 하나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과정에서 이 좌익 사상이죠. 우리나라의 좌파, 좌익이라고 부르는 이 사상,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령이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시작하여 36년에는 사상범 보호관찰령, 41년에는 사상범 예방구금령 형태로 보다 더 강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틀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따로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좌파 사상, 이 좌익 사상이라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던 배경이 뭐예요? 일제의 문화통치입니다. 그래서 문화통치 과정에서 한국 자본가들과 한국 무산자들을 분열시키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대하고 이들은 착취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무산자들, 착취당하는 무산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본가들이나 일제들과 맞서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맞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적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바로 자본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조선인 자본가, 같은 동족이지만 한국 자본가들을 적대했고 그 적대하는 한국 자본가들을 보호해주는 게 일제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한국 자본가들을 둘 다 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적은 어디다? 첫째, 자본주의와 둘째, 제국주의다. 알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적으로 두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많은 한국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신봉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과
보호 관찰령과 예방 구급령. 요 순서를 외우시겠거든. 유지, 보호, 예방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유지, 보호, 예방 요 순서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년대로 가게 되면요. 경제정책 가운데에는 토지를 빼앗고 난 다음에는 토지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쌀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걸 시행해서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쌀을 많이 수출해 나갔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자본가를 우대한다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20년대 회사령 여기 폐지가 돼서 허가가 아니라 이제는 신고만 하더라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허가제를 폐지하게 됐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 등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종로거든요. 이 종로 근처에 우리 서울에 보면은 옛날 그 일제시대 건물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저쪽 그 대로변을 가면 한국은행 건물 남아있고요. 또 여기 보면 조선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 건물 하나 남아있고요. 또 되게 많은 유적지 등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이 시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백화점이 등장하는데 이게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신세계백화점이 아니라 일본 백화점입니다. 그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일본 도쿄라든지 가면은 있는 일본의 거대 백화점이 있는데 그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 지점이 바로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미스코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사령이 철폐가 되면서 백화점이 등장하고 신은행령이 나오면서 우리 조선 내에 있는 한국계의 이 은행 등이 일본에 합병되기도 했었다는 것. 어쨌건 다양한 백화점 회사 등이 등장했고 또 이 시기에 회사령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관세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의 관세가 폐지가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상품이 들어올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백화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령이 철폐가 되면서 다양한 회사 등이 등장했고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상품이 유입돼가지고 백화점이 등장했고 또 신은행령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은행 등이 우리 한국계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은행 등이 일본계 은행으로 흡수 통폐합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한편 교육연한도 4년이었던 거를 다시 6년으로 바꿔요. 왜? 문화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6년으로 바꿨고요. 이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었거든요. 근데 20년대에 한국에도 대학을 설치해주겠다라고 했고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성금을 통해서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역시 국채보상운동 실패했던 사례와 유사하게 총독부가 방해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대신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이 만들어지기도 했더라. 한편 기타로 치면요, 여기 홍보미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기 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장충단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동국대 앞에 가면. 그래서 이 장충단이 원래 뭐였냐면은 우리 대한제국 시기와 조선시대 말기 구한말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혹은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그 묘지 같은 거였거든요. 제사당? 그걸 장충단이라 했어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현충원. 그게 장충단인데 그 장충단을 허물고 그 장충단을 공원화하면서요. 거기에서 부속됐던 여러 건물이나 전각 등을 가지고 방문사라는 걸 만들게 되어요. 이 방문사가 뭐냐면은 왠지 출판사 이름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방문사는 2등 방문을 위한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2등 방문이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개인 사당을 뭘 허물고 만든 겁니까?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역할을 했던 장충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방문사를 만든 거죠. 이 방문사를 만드는 과정에 장충단 공원을 만들고 장충단을 없애고 만들었고 방문사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건물들은 우리나라의 이 경복궁 있죠. 경복궁의 나머지 전각, 경복궁에서 썼던 나머지 전각이라던가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을 했던 원구단을 허물고 그 건물을 사용한다던가 경희궁이라는 서궐이었죠. 우리 궁궐. 그러니까 경복궁과 경희궁에 있는 궁궐이나 원구단에 있는 건물 등을 허물고 그 자재를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대에는 경복궁 앞 광화문 뒤쪽에다가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이때도 경복궁 일부가 철거가 되었고, 20년대로 가게 되면 2등 방문을 위한 사당을 만들 때 장충단이라고 하는 걸 허물고 그 자리에 만들었으며, 사용했던 건물은 경복궁이나 원구단이나 혹은 환구단이라고도 하죠. 그런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건물 등을 없애면서 그 자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시기 때 있었던 또 다른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1923년 일본 도쿄 등을 휩쓴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23년에 터지는데, 이 일본 관동 대지진이 도쿄를 완전히 완파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1923년에 일본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 수도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했겠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었던 일본 내각은 이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면서 본인의 책임을 없애려는, 한마디로 본인들이 받을 비난을 우회하면서 다른 이슈화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어서 일본인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유포시킨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일본 내각으로 향했어야 할 여러 분노가 한국인들, 제일 한국인들에게 그 분노가 이렇게 화살이 방향이 바뀌면서 일본 내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을 그 일본 국민들이 학살을 하는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예전에 2005년경에 일본 관동 대지진 그 관련돼 가지고 저희 한국에서 대학 교수팀이랑 저희 대학원생들이 다 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조사단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의 그 배경이 됐던 경찰서 유치장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한국인들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유치장으로 집어넣는데, 그때 일본 국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일본 경찰서를 핍박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 경찰 요원들이 어떻게 이걸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안 막은 거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와가지고 유치장 안에서 보호 내지 이렇게 갇혀 있었던 한국인들을 집단으로 학살을 하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처형당하거나 학살당한 그런 사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럼 한국인이랑 일본인을 겉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왜? 우리가 기모노 입고 다니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리케이트 치고 주구엔 고지센이라는 걸 발음해보라 했대요. 그래서 일본어 가운데에서 그 발음이 어려운 게 쓰 발음인데, 주구엔 고지센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못하면은 한국인이구나 라고 해서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본인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20년대 관동 대지진으로 학살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가 10년대, 20년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얘기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